가족이라서 가족이니까 그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 밑에서 많은 상처도 받았고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를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이해를 바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가족이니까 30만 원이면 충분하죠? 손주 돌보는 거 어머님도 즐거우셨잖아요. 가족이면 그냥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돈을 받으신다고요?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 것도 기가 막힌데 이 30만 원의 정체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 사연의 반전, 저희 며느리가 숨겨온 어마어마한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참고 살았던 것, 어떻게 보면 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러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누가 소개팅을 시켜주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세요 하는 거였어요. 워낙 성격도 조용하고 말수도 없고 차분하거든요. 사연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요. 누가 보면 지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된 데는 나름의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집이 갑자기 쫄딱 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랑 제가 길지는 않고 한두 달 정도 친척 집, 부모님 친한 지인분들 집 전전하면서 마땅한 거처도 없이 생활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인생을 살면서 그 시기가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어요. 뭔가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요.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셔야 하니까 저 혼자 우리 집도 아닌 곳에 놔두고 일을 가시는데 어린 나이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눈치는 둘째치고 부모님이 일을 가실 때마다 절 여기다 놔두고 다시는 안 돌아올까 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중학생인가 그랬는데도요. 스트레스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새치가 나기 시작해서 내내 염색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다행히 아버지 사업이 잘 풀려 떠돌이 생활이 길지 않게 끝났지만 정말 인생에서 최악 또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짜놓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길든 짧든 인생에서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실패한 적도 없었고요. 문제가 생겨도 다 대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때 이후로는 마음 편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선을 봐서 결혼했어요. 결혼한 이유도 크게 뭐 없죠. 저도 그때 이후로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 역시 비슷한 사람이었고요. 책임감 있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죠. 둘 다 집안 수준도 비슷해서 남들이 말하는 결혼 반대 이런 것도 없었고 남편이나 저나 뭐 일확천금 노리고 빚져서 재테크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열심히 굴리다 보니 지금도 서울에 빚 없이 자가도 있고 차도 있고 퇴직연금 꼬박꼬박 잘 부어놓은 거 타먹고 있으니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 아닌가 싶어요. 남편도 저도 그런 사람이니 타고난 기질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저희 아들 역시 엄청나게 순했어요. 제가 아들 키우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본 것이 손에 꼽힐 정도예요.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 키우면서 그 힘들다는 소리엔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았죠. 둘째를 가질까 하다가 하나 낳아 놓은 것에 집중하자 해서 외동으로 아들을 키우게 됐죠. 사고 한 번 안 치고 공부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 아들 보면서 늘 이런 자식만 있으면 10명도 키울 수 있겠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뭐 과시하고 자랑하고 저도 그런 성격이 아닌데 별 수 없는 아줌마는 아줌마인가 봅니다. 어디 가서 제 자랑은 안 하는데 은근슬쩍 아들 자랑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명문대 나와 지금도 IT 쪽 뭐 컴퓨터 관련 일이래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 교과서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제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겠다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랬던 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꼭 그러죠. 사고도 젊었을 때 치는 게 좋다고요. 나이 들어 늦바람이 더 무서운 거라고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죠.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평생 그러지 않을 거라고. 원래 인생이란 건 언제 어디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인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걸까요? 요즘엔 참 애기들 웃는 소리 듣기 힘들어. 너무 귀엽다. 그러게 엄마. 엄마도 저런 애들 보면 손주 갖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 주말에 시간이 나서 집에 온 아들과 밥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아파트 옆 공원에서 뛰어놀고 웃는 애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 했더니 아들이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손주 보면 좋을 것 같냐고요. 당연히 있으면 좋지. 애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대답을 해놓고 나니까 영 찜찜한 겁니다. 평소에 그런 얘기 잘 하지 않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연애를 하는지 그건 순전히 아들의 사생활이니까 먼저 얘기를 하기 전까지 나서서 물어보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냐 하고요. 엄마의 촉이란 것이 있잖아요. 머뭇거리면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랑 아버지만 괜찮다고 하시면 이번에 엄마 생신 때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싶거든. 갑작스러웠죠. 마음의 준비란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 얘기한 것 같기도 싶고 아들 나이도 이제 적지 않았던 터라 결혼 얘기가 영 안 어울리는 나이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내가 말할 테니까 걱정 없이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엄마 생일인데 누구 데리고 오는진 엄마 허락만 맡으면 되지 뭘 그러냐고요. 그러면서 넌지시 물어봤죠. 엄마도 며느리 될 사람이 누군진 알아야 하지 않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상대방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예의 아닌 것 같으니까 네가 대강 어떤 사람인지 말 좀 해달라고요. 뭐 어떻게 어디서 만났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저에겐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 회사에 다니는 파견직, 그러니까 계약직 여직원이랍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연들 들으면서 며느리 들이며 조건 따지는 시어머니들 속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입장 되어보니까 주춤하게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아들과 딱 놓고 봤을 때 비교되는 처지에 내 아들에 비하면 너무 기우는 것이 아닌가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게 먼저였죠. 아들에게 티는 내지 못했지만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도 구구절절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이 전부가 아니잖아. 일단 만나보고 얘기하자고. 우리 아들 한번 믿어봅시다. 남편 역시 심란해 보였지만 틀린 소리는 아니잖아요. 속물같이 굴지 말자, 색안경 끼고 보지 말자. 그렇게 제 생일이 됐습니다. 처음 만날 며느리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조용한 아들 성격과 달리 쾌활하고 살가운 성격이었거든요. 반대한테 끌린다고 하더니 아들도 또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처음 만났는데 어머님 어머님 소리를 어찌나 자연스럽게 하든지 오히려 제가 낯을 가릴 정도였다니까요.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만나기 전에 제가 걱정했던 것들 조금은 어른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생각이었나 속으로 그러고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밥을 먹던 며느리가 헛구역질을 하더니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음, 음. 가슴 속에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가 쿵 하고 떨어져 내려앉는 느낌. 생판 남이 보더라도 입덧이 분명해 보이는 행동이었죠. 소스라치게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휴지로 입을 닦으면서 자리로 돌아왔어요. 너, 너 혹시, 어머님, 저 이 사람 아이 가졌어요. 임신 8주 차예요.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는 저희와 달리 며느리는 혼자 태어난 눈치였어요. 마치 이 자리에서 임신 사실을 고백하기로 작정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싶다고요.
이 사람이랑 아이 자기가 끝까지 책임진다면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옆에서 며느리는 한술 더 뜹니다. 어머님, 저 이해 못 지워요. 병원 가서 진료받았는데 저 아이 지우면 평생 아이 못 가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애 꼭 낳고 싶어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행복했던 생일은 그렇게 충격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살면서 아들한테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었던 남편, 아들한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냐면서요. 크면서 사고 한 번 치지 않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 모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전 거의 일주일을 집에 알아 누워 있었네요. 드라마에서 시어머니들 머리에 흰띠 질끈 동여매고 누워있는 거 보면서 아주 쇼하고 앉아있다 싶었는데요. 아니요, 진짜 충격에 머리가 지끈거려서 뭐라도 머리를 동여매고 있어야 살 수 있겠다 싶더라니까요. 아들이랑 며느리 맨날 집에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그냥 머리만 지끈거리고 터질 것 같은 거죠. 다들 혼전 임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인생에서 계획에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요. 뭐 드라마니 주변 사람이니 혼전 임신에 대한 얘기 들을 때마다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요. 솔직히 속으로 한심하다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자식 얘기라니 알아 누워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뱃속에서 애는 계속 크고 있을 테고요. 뭐 어쩌겠어요. 자식 단돌이 잘못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죠. 임신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반대를 할 수도 없으니 결국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시작부터 탐탁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것부터 저희에겐 내키지 않았던 조건이었습니다만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돈댁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 몇 번이나 결혼을 업고 싶었으니까요. 아무리 혼전 임신이고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고 하지만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는 것 같았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신을 실수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시겠지만 계획에 없던 임신이 실수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 저희 아들 혼자만의 잘못이겠어요? 아들과 며느리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며느리가 임신이 뭐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았겠지만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고 직장을 관두게 되면서 사돈댁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 때문에 자기 딸이 주저앉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꼭 내 아들이 죄인이 된 것 같았죠. 임신을 했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 압박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뿐만이면 다행이게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기도 전에 좋지 않은 소리가 오가는 상황에서 결혼식 날짜를 잡기 위해 급하게 상견례를 잡고 사돈댁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결혼 비용과 혼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아들 회사가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계열사가 있어요. 직원들 몇 명을 뽑아서 순환근무를 하는데 이미 아들의 결혼이 결정되기 이전에 순환근무가 결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결정된 사안을 돌릴 수 없으니 1, 2년이라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니 집 문제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너무 완벽하게 갖출 생각 말고 그래도 지금 당장 가는 것이 아니니 전셋집도 알아보고 혼수도 그렇고 좀 알아보자. 살다가 필요하면 둘이 준비해서 살면서 채워나가고 당장 있어야 하는 것들은 양가에서 반반씩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정리됐어요. 전셋집이야 뭐 널린 게 집인데요. 그런 쪽은 제가 더 잘하니까 애들 살기 마땅한 대로 제가 알아보고 계약금도 저희 쪽에서 낼게요. 딸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는 해야죠. 아휴,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더 감사하죠. 집은 원래 저희 쪽에서 신경 써야 하는데 사돈이 그러면 당장 필요한 혼수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마냥 받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너네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줘라. 우리야 은퇴하고 남는 게 시간인데 결혼 준비만 해도 빠듯할 테니까 우리가 그런 거라도 도와야지. 감사해요. 마침 안사돈께서 부동산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셋집은 그럼 자기가 알아보고 계약금도 사돈댁에서 내겠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돈댁에서 집 문제를 알아봐 주신다고 하는 게 고마워서 그럼 당장 필요한 혼수는 우리가 해주겠다. 저도 선뜻 얘기를 했습니다. 예단이랑 예물도 생략하자 얘기를 했지만 또 어떻게 그러겠어요.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한다고 주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텐데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거 없다고 그러면 주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까봐 그게 괜히 마음이 쓰여가지고 왜 며느리들 그런 거 시집와서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서운하다고 마음에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인 시집 오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싶어서 결혼 반지도 저희 돈으로 해줬고 예물도 비싼 건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잡아두고 식장까지 잡아둔 상태였어요. 처음에 반대도 있었고 성에 차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다 잡아놓고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냉장고며 세탁기며 건조기며 애들 취향에 최대한 맞추려고 뭐가 좋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연락해서 물어보고 당장 필요한 것들만 간소하게 좀 사고 준비는 잘 하고 있냐 물어보려고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죠. 결혼 준비는 잘 하고 있니? 몸은 좀 어떻고? 입덧은 많이 가라앉았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도 편하게 얘기해라.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 혼수 말이다. 요즘이 다들 결혼 많이 하는 철인가 보다. 요즘 설치가 밀려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사돈께서 계약은 잘 하셨다니?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사돈한테 연락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얘기가 없어서. 저 아직 계약이 주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식장까지 다 잡아놨는데 며느리가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신혼집 계약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주소가 안 나왔다는 얘기에 저도 당황했죠. 혹시 아직도 집을 안 알아본 건가 싶어서 얼른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아들이 자기도 확인을 해보겠다 얘기를 하더니 얼마 안 있어서 저에게 다급하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황당 그 자체였어요. 집은 알아봤는데 계약금을 아직 못 냈답니다. 엄마, 수영이네 지금 문제가 생겼나 봐. 나도 계약금 내신다 말만 들었는데 갑자기 하시는 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도 계약금을 못 내셨다고. 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결혼식 준비 다 해놓고 혼수까지 살았는데 들어갈 집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넌 네가 들어가서 살 집인데 그걸 이제 알아보고 이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쩌려고 그래 정말? 결혼식을 해도 들어가서 살 곳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노발대발해서 안사돈에게 연락하니 뻔뻔한 안사돈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다고. 지금 상황이 좀 빠듯해져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희 쪽에서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진작에 말했으면 덜 화가 났겠죠. 결혼식 앞두고 이거 가지고 결혼 엎을 수도 없고 저희가 계약금을 안 내자니 당장 애들 들어가서 살 집이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 결국 그거 저희 쪽에서 다 해줬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서 어떡해요. 안 싸돈 여유 있으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사돈 요즘엔 손주가 혼술하잖아요. 큰 혼수 받으셨으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식장까지 다 잡아놓고 그 간단한 약속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이 결혼 시작부터 불만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시작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좋은 것만 보자, 좋게 보자 노력을 하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울까 싶어 애들 신혼집에 자주 들락날락하진 않았지만 신혼집이 저희 집과 워낙 가깝고 며느리 배가 불러오면서 밥 차리는 것도 살림하는 것도 귀찮을까 싶어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잘 먹었던 입에 맞는 반찬들을 싸다가 집에 가져다 주곤 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집에 간다고 하면 신용이라도요. 깨끗하게 집을 정돈해 놓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내내 살림을 했던 애도 아니고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야 막 살림을 시작했으니 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갈 때마다 매번 분리수거며 설거지도 쌓여 있지
냉장고 열어보면 대체 뭘 해먹고 사는 건지 음식을 해먹은 흔적도 없고 인스턴트에 배달 음식 쓰레기만 있지. 그냥 다 떠나서요. 내 아들 왜 잘 안 챙겨 먹이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임산부잖아요. 한창 잘 챙겨 먹어도 모자랄 시기에 왜 이렇게 해먹고 지내는지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좀 건강하게 챙겨 먹어라. 집에서 밥 해먹기가 힘들면 거리도 가까우니까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고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쁠 소린가요? 걱정해서 한 소리인데 대번에 아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혹시 나 일하는 동안 수영이한테 다녀가셨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엄마도 기분 나쁘실 수 있는 거 아는데 수영이가 일 관두고 집에 있으면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가 봐. 엄마도 직장에서 일 해보셔서 알잖아요.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스트레스인데 자기가 살림 못하는 것 같다고 어머님이 자기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속상해하는 눈치더라고. 엄마가 당연히 안 그러시는 거 아는데 그냥 임신도 했고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어떠실까 해서 서로 조심해야 할 시기잖아요. 나도 많이 못 챙겨주고. 예, 넌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너야말로 그렇게 걱정되면 집에서 밥 좀 잘 챙겨 먹지 그래. 아, 어떻게 임신한 애가 맨날 그렇게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인스턴트만 먹고 내가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 뱃속에 있는 애 걱정돼서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그거 한 소리 했다. 그것도 기분 나빠서 이렇게 남편 시켜 전화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들이랑 싸운 적이 없었는데 임신 기간 중에 며느리가 중간에서 그렇게 아들 통해 얘기를 전달하다 보니 아들이랑도 오해가 쌓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빈정상하는 일이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생각도 들고요. 걱정해서 한마디 하면 아들 통해서 대번에 전화해서 싫어하는 티를 확 내니까 나중엔 뭐 조심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원래 며느리 들어오고 나면 시어머니가 아들 뺏긴 기분 들어가지고 더 헛헛해지고 그런다고요. 남편이랑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남편도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선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당신이 아들을 너무 끼고 살다시피 해서 그러는 거다. 이제 쟤도 가정이 생겼으니까 자기 가정 신경 쓰는 거다. 조금만 더 내려놓고 생각을 해라 하더라고요. 정말 아들 뺏긴 기분이 들어서 제가 며느리한테 더 과하게 신경을 썼던 걸까요? 아니요. 저 단순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걱정을 아들에게 마치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해서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식으로 전달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내가 괜히 시어머니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여태까지 가족한테 특히 아들이라는 존재한테 헌신적으로 살아왔었고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했었던 나였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이후로 점점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답답했습니다. 수영이 예정일 얼마 안 남았지? 산후조리원은 좀 알아봤니? 이거 얼마 안 되더라도 너네 산후조리원 들어갈 때 보태 써라. 옛날에야 조리원이고 뭐고 없었지만 요즘엔 애 낳고 나서 몸 제대로 풀어야지. 나 봐라 아직도 애 낳고 나서 바람 불 때마다 허리며 팔목이며 안 시큰거리는 데가 없다니까. 얼른 직장 복귀하고 싶다면서 몸 관리 잘 해야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며느리한테 잘했어요. 솔직히 아들과 사이가 더 소원해질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것도 있었고요. 참 어른스럽지 못하죠. 회사 노래를 부르던 며느리 건강하게 몸 잘 풀라고 산후조리원 들어갈 때 보태 쓰라고 돈도 챙겨줬고요. 건강하게 아들 출산했을 때도 제가 친정엄마보다 병원에 더 먼저 도착했습니다. 배내 쪼그리며 뭐며 애기용품 사주는 건 물론이고 애 낳았을 때 애기용품만 사주는 것이 미안해서 산후조리원 나오고 나면 입으라고 며느리 예쁜 옷 한 벌도 함께 사줬고요. 딱 그때뿐이에요. 웃으면서 어머님 고마워요. 어머님밖에 없어요. 말은 참 잘한다니까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의 순환 근무일이 확정됐습니다.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 데리고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만큼 내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며느리도 손자를 데리고 아들의 근무지로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엄마, 지방엔 나 혼자 내려갈 거예요. 수영인 여기에 순우랑 같이 있을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애 아직 말도 못 텄어. 아직 아빠 소리도 못 배웠는데 당연히 엄마랑 아빠랑 애랑 한 집에서 살아야지. 이 시기에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당연한 것도 안 한다는 얘기에 남편도 저도 당황스러웠죠. 이미 자기들끼린 얘기를 다 끝내놓고 저희에게 통보만 하려고 왔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애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답니다. 가뜩이나 애 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여기서 또 이사하고 거처 옮기면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아들도 회사 옮기고 나면 예민해질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애 가지고 나서 회사도 그렇게 됐는데 몸도 풀었겠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공부하면서 회사도 알아보고 복귀할 준비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둘이서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시댁도 가까우니까 저희가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돌도 안 된 아이를 아빠랑 떼어놓고 지낸다는 게 저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인 절 두 사람은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한 이후엔 매번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거요. 더 이상 반대하는 것도 지겹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지방 근무를 하기 위해 내려가게 됐고 며느리는 혼자 집에서 손자를 돌보며 지내게 됐습니다. 또 막상 내키지도 않고 의도한 상황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다 상의하긴 했지만 밖에서 볼 땐 저희 아들이 일한답시고 마누라랑 돌도 안 지난 애 떼어놓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저도 마음이 영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며느리 많이 찾아갔죠. 며느리 친정은 멀기도 하고 사돈댁 두 분 다 일하신다고 바쁘셔서 신경도 제대로 못 써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애를 낳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살림 솜씨는 여전합디다. 며느리 욕하는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사연이니까 편하게 얘기 좀 하네요. 도무지 애 있는 집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살림이 아주 너저분해가지고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시어머니가 오든 말든 들어가면 한숨부터 푹푹 나와요. 괜히 또 말하면 자기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네 뭐 어쩌네 그런 소리 나올까봐 별소리 안 하고 그냥 가서 조용히 청소만 해주고 돌아온 날도 많을 정도라니까요. 아들이 벌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차라리 도우미를 좀 쓰는 게 어떠냐 이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제 아들네 찾아간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저한테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손자를 좀 봐줄 수 있겠냐면서요. 도우미 쓰라는 소리는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며느린 그 도우미를 저한테 부탁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어머님, 저 순호 좀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딱 11시부터 5시까지만요.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니고요. 제가 대신에 달마다 30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드릴게요. 일도 안 하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300만 원씩 준다는 거야?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도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앉아서 내 살림만 해도 힘들어. 다 큰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신생아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돌보라는 거니? 어머님, 저 진짜 빨리 일 복귀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 진짜 애 낳고 나서 하루하루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제 친구들 보면 다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한 자리씩 맡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집에서 애 보다가 끝나면 어떡해요? 요즘에 경력 단절이라고 경력이 오래 끊겨버리면 회사 다시 들어가기 힘들대요.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혼자 일하는 거 보는 게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저도 양심이 있는데 맞벌이 해야죠. 제가 부동산을 좀 볼 줄 알아서 집에서 친정일 도와드리면서 돈 받는 게 있거든요. 퇴직금 모아둔 것도 있고요. 제가 뭐 어머님한테 한 10년 애 맡길 것도 아니고 잠깐만 좀 도와주세요. 네? 말은 청산유수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아들 혼자 일하게 하는 게 싫어서 그런다니까. 저도 거기서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알았다고 나도 생각해보마 하고 집에 가서 남편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너하고도 상의가 된 얘기냐 하고요.
아들하고도 뭔가 얘기가 된 게 있었나 봐요. 아들도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길진 않을 테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셔라 하더라고요. 애 낳고 자기 마음 추스리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집안 살림 보탬되고 싶다고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대견하지 않냐면서요. 남편도 옆에 없고 기댈 데가 시댁밖에 없는 사람이다. 친정도 요즘 이런저런 일로 시끄러운 것 같다고. 저도 어렸을 때 집 한번 크게 휘청해봐서 알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며느리 상황이 짠하더라고요. 쟤도 지금 얼마나 애 낳아놓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아등바등인가 싶어서요. 결국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서 알겠다, 그래 봐주마 하고 덜컥 손자를 맡게 됐습니다. 요즘 신생아 돌보는 여사님들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출퇴근하는 여사님들도 월에 300씩은 받지 않나요? 일반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시급이 한 달에 200만 원이 조금 넘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액수만 보면 굉장히 큰 돈 받는 것 같죠. 그 돈 주는 거 되게 아까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애 안 봐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애 보는 거 진짜 하루 종일 전쟁이라니까요. 아들 낳고 키운 지가 언젠데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신생아 돌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 깜빡한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죠. 그거야 하루에 한두 시간 잠깐 볼 때 얘기입니다. 예, 5시 넘었다. 너 순호 언제 찾으러 올 거니? 울고불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어머님, 진짜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순호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기저귀랑 거기다 넉넉하게 있죠. 제가 오늘 학원에 왔는데 밤새 공부할 것 같아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내일 아침 되자마자 바로 데리러 갈 테니까요. 죄송해요, 어머님. 사람이 부탁할 땐 굽실굽실 해도 막상 들어주고 나면 확 달라진다고 시간 맞춰서 딱딱 데리고 오겠다는 며느리 하루 이틀 맡겨놓더니 슬슬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루만 거기서 재우면 안 되냐 하고 슬그머니 하루 이틀씩 손자 맡겨놓는 일도 빈번했어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손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 잠자는 애들 거의 없어요. 새벽 내내 깨서 울고 하느라 저희 부부 팔자에도 없는 육아한다고 새벽 내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애는 엄마 손 타야 한다고, 네 자식인데 네가 제일 예뻐해야 한다고 백날 첫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죠. 자기가 애 안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 이해 좀 해달랍니다. 아들도 꼬박꼬박 점심시간마다 영상통화를 걸면서 애 얼굴 보고 저희한테 감사하다, 조금만 이해해달라, 빈말이라도 감사 인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작 애엄마인 며느리가 애한테 제일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산후 우울증이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답답한 건 매 한 가지였죠. 와, 그 한 달이 무슨 1년 같았습니다. 손이고 팔목이고 허리고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애 낳은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육아는 은퇴한 지 오랜데 손자 보는 한 달 동안 온몸에 파스를 달고 살았네요. 손자가 예뻐서 버텼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못한다고 때려치웠겠죠. 내가 이걸 계속 봐줄 수 있을까 괜히 덜컥 맞는다고 한 거 아닌가 솔직히 좀 후회스럽기도 했었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준다고 했던 며느리잖아요. 저 은퇴하고 나서 퇴직연금도 다달이 꼬박꼬박 받고 있고 나이 먹어서 큰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돈 궁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아들이랑 며느리 용돈도 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연스럽게 애 맡기면서 별 얘기가 없는 며느리를 보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괘씸한 마음이 슬슬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금 유치하고 치졸해 보일 순 있겠지만 솔직히 저도 울컥해서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애 데리고 가려는 며느리 붙잡고 그랬죠. 예, 너 애 맡긴 지 한 달 다 됐는데 뭐 잊은 거 없니? 아, 어머님 저 안 잊어버렸어요. 벌써 한 달 다 됐죠. 그동안 애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공부했네요. 감사해요. 제가 말 안 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버렸을 것 같은데 며느리가 한 팔에 손자 안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 꺼내서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 괜히 또 힘 빠지고 사람 머쓱해지는 것 같아 봉투 받아 챙기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300만 원인데요. 봉투가 얇아도 너무 얇고 가벼운 거 있죠? 처음엔 수표를 넣은 건가 하는데 봉투 속에 노란색이 비치는 것이 5만 원권 같은데 그러면 더더욱 이상하잖아요. 대놓고 그 앞에서 봉투 열어 확인해 보는 게 좀 없어 보이는 행동 같긴 했는데 이건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고 그 앞에서 봉투를 열어가지고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요. 봉투 안에요. 5만 원짜리가 딱 6장 들어있더라고요. 6장이요. 3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넣은 겁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뭔가 착각해서 잘못 넣었나 보다. 뭐 다른데 줄 봉투를 나한테 잘못 줬나 보다 해가지고 며느리한테 다시 봉투를 내밀면서 너 이거 잘못 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니랍니다. 그거 어머님한테 드릴 봉투 맞답니다. 아직도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괘씸해서요. 대번에 돌변해서 그러는 거 있죠? 어머님, 가족이니까 30만 원이면 충분하죠. 손주 돌보는 거 어머님도 즐거우시잖아요. 가족이면 그냥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돈을 받으신다고요. 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진짜 돈 받으려고 그러는 줄 알아? 네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그런다. 너 진짜 애 생각은 하긴 한 거니? 내가 무슨 식모인 줄 알아? 한 달 동안 애 이렇게 돌봐주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성의 표시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족이니까 30만 원이면 충분하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이나 바꾸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돈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라면서 30이니 300이니 뭐가 중요하세요? 중요한 시기에 임신해서 발목 잡힌 저예요, 어머님. 가뜩이나 남편 지방 내려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붙잡고 돈 타령해요? 아, 진짜 짜증나. 그러더니 애를 안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30만 원 들어있는 봉투 쥐고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망치로 머리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뭔 소리를 들은 건가 싶고요.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저 미친 애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냐 소리라도 빽 지르고 싶은데 일하고 있는 애한테 전화해서 괜히 심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거실에 지끈거리는 머리만 감싸지고 있는데 그때 운동 갔다 온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새아가는 순호 데리고 간 거냐고 하고요. 제가 남편한테 돈 봉투 척하고 내밀면서 그랬습니다. 이것 좀 보라면서요.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받고 살아야겠냐고요. 남편도 그 봉투 보고 이게 뭐냐고 의아해했죠. 나 회사 다닐 때도 이런 취급 안 받았어. 이게 뭐긴 뭐야. 한 달 동안 애 봐줘서 고맙다던 며느리가 나한테 이제 와서 가족이니까 30만 원만 줘도 되지 않겠냐면서 이거 주고 가더라. 여보, 내가 아들 낳은 게 죄야? 어? 아들 가진 죄인이야? 남편이 제 손에서 봉투를 탁 빼서 들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진짜 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봉투 딱 들자마자 바로 핸드폰 집어들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고함을 쳤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제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몸을 움찔 떨 정도였다니까요. 너 네 마누라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오라고요. 남편이 그리고 나서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이놈 내일 회사 휴가 내고서 바로 오겠다고 했다고. 내일 들어오면 자기가 따끔하게 얘기하겠답니다. 그래도 오래 같이 살았던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동안 손자본다고 내내 같이 고생하기도 했고 그동안 계속 제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왔던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저에게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당신 말 허투루 듣는 게 아닌데 그동안 얼마나 가운데서 상처 많이 받았을 거냐고. 내일 또 아들이 오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풀어가야 할지 그렇게 심란한 상태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심란한 마음에 일찌감치 눈을 떴어요. 점심이 조금 못 돼서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신 적도 없고 집에 도착하니까 저도 한숨 푹푹 쉬면서 앉아있고 분위기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니까 아들도 깜짝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뭐 말씀도 안 주시고 무슨 일 있으신 거냐 하고 절 붙잡고 물어봤죠. 남편은 이를 꽉 깨물고 아들의 얼굴에 제가 어제 며느리에게 받았던 돈 봉투를 냅다 집어 던졌어요. 고얀 놈, 어디서 며느리라고 그딴 걸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니네 엄마가 30만 원짜리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 니네 머리통에서 겨우 나온 생각이 그거야? 니네 엄마한테 네 자식 덜렁 맡겨놓고 꼴랑 30만 원 던져주고 그게 네 생각이야? 니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딴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야, 어? 덜컥 애부터 가져가지고 결혼한다고 집구석 기어들어왔을 때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다. 결혼식 할 때부터 그딴 근본 없는 집안이 생 난리를 쳐도 뱃속에 있는 손자 잘못될까 싶어 니네 엄마가 며느리 눈치 본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니놈은 그때 뭐 했냐? 전화해서 네 마누라 말 전하면서 니네 엄마 눈치만 주더니 이젠 자식 새끼 맡겨놓고 뭐? 30만 원? 이 돈 가지고 당장 네 마누라랑 짐 싸서 나가. 이제 너 같은 자식 평생 볼 일 없으니까 알겠어? 아들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들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냐면서요. 아들의 반응이 정말 기겁하고 황당해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반대로 황당한 건 저희였습니다. 왜냐고요? 이 일에 대해서 아들 역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수놈 맡아준다고 하셔서 저 수영이한테 생활비에다 매달 300만 원씩 더 보태서 보내주고 있었어요. 30만 원이라뇨. 뭐? 아니, 300만 원을 네가 더 보태서 줬다고?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영이는 나한테 자기가 친정일 도와주면서 300만 원씩 받는다고 그 돈으로 준다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걔는 그 돈을 다 받아놓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단 말이야? 저희 세 식구 모두 패닉에 빠졌어요.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남편과 전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아들이 며느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죠. 아들을 보자마자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냐고 하대요. 애는 어디 갔냐 하니까 친정에 맡기고 왔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목소리는 잔뜩 화가 나 있지 자기도 뭔가 잘못된 걸 알았나 보죠. 막상 저희 집으로 들어오니까 바닥에 널려있는 돈 봉투를 보고 자기도 올 게 왔다 싶었겠죠.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여보 휴가라도 쓴 거야? 오면 온다고 연락이라도 주지.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된 일이라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때였습니다. 이마를 짚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정말 짝소리 나게 며느리의 뺨을 올려 붙였어요. 부모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애가 절대 아니었는데 남편이랑 저도 정말 헉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보내준 돈은 대체 어쩌고 어머니한테 저런 모욕을 줘? 그동안 내가 보내준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그동안 생활비 구멍 났던 거 산후 우울증이니 뭐니 하도 우는 소리를 하길래 한 번도 말했던 적 없었어. 당장 바른 대로 말 안 해? 내가 당신 통장이라도 까서 여기서 제대로 망신 줘야 바른 대로 말할 거야? 아들이 며느리를 두고 호통을 치자 뺨 얻어맞은 며느린 그제서야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됐다면서요. 잘못이고 나발이고 대체 그 돈 어디다 썼냐고 그것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전부 친정에다 보내줬답니다. 엄마가 부동산 하면서 전세금을 못 돌려준 게 있나 봐요. 그거 내가 못 메꾸면 우리 엄마 감방 들어가게 생겨서 그거 갚느라 그랬어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하려고 그랬어. 진짜 딱 올해까지만 도와주고 나도 더는 안 도와주려고. 얼른 회사 들어가서 내가 다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메꿔놓으려고 그랬어. 어머님 죄송해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기가 찼죠. 아들이 저희에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며느리는 생활비도 많이 구멍을 냈던 모양입니다. 안 싸두니 부동산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벌려놓은 것들이 많았는데 왜 요즘 전세 사기 문제 많잖아요. 전세 내주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생겼으니까 여기저기서 고소가 들어오고 그거 메꾸려고 생활비며 뭐며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고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부부인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내가 안 도와줬을 것 같아? 당신 우리 가족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 돈 친정에다 썼을지, 당신이 다른 놈이랑 살림 차려서 거기에 들어갔을지, 우리 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아내라고 더 믿고 살겠냐고. 당장 이혼하자. 당신도 예상했을 거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이런 꼴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짐 싸. 친정으로 가. 이혼 서류 보낼 때까지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단호한 아들의 태도에 며느리는 울고불고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저한테 매달렸다, 아들한테 매달렸다,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탓이라면서 용서를 빌었고요.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꼴을 눈앞에서 보는데 정말 속상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울고불고 죄송하다고 사정하는 며느리의 팔을 아들이 잡고 질질 끌고 나가고 저녁이 되니 이번엔 사돈댁에서 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진 모르겠다만 사돈댁에선 딸이 가지고 왔던 돈 다 돌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또 빌기 시작했고요. 부부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저희가 아무리 부모라고 한들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돈은 그냥 가져가세요. 더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찾아온 사돈댁을 또 한 번 단호하게 얘기하고 돌려보냈어요. 참 심란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며느리가 저한테 그렇게 괘씸한 짓을 한 건 정말 용서받지 못한 행동이란 거 알지만 자기 집 빚 갚겠다고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런 짓 한 며느리가 한편으론 짠하단 생각이 든다면 저 정말 미친 사람인 걸까요? 또 내 아들과 우리 가족을 여태 속여왔다는 생각을 하면 화가 벌컥 나기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씩 오락가락하는데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된 저희 아들의 심정은 참 오죽할까 싶습니다. 이럴 때 제가 엄마로서 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 답답한 마음에 좋은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해답을 찾아보고자 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막상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찾아오니 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젠 더 이상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네요.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희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부디 저에게 좋은 해답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여성입니다. 요즘은 70대 노인분들도 할머니라고 불리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나이만 먹었지 제가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답니다. 국가에선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공짜로 타게 해준다는데 전 지하철을 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노인이라고 혜택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꼭 지병이 하나씩 있거나 어디가 고장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이 유병백세 시대라고 하니까. 하지만 전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아직 다리에 힘도 빠지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땐 욕심도 있었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이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하나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전 남편이 나이가 50이 되자마자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제 딸보다 더 어리고 버릇이 없는 것이 바로 제 며느리예요. 도대체 어떤 며느리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며느리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노총각이었어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동안 자기는 비혼주의라면서 제 속을 엄청 썩이던 아들이었네요. 90세 되신 저희 시어머니가 시골에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한참 속을 썩일 때 저희 시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집안의 대가 끊긴다고 말이에요. 저만 보면 네 아들 장가 보내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전 그 소리도 정말 듣기 싫었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제 남편은 5대 독자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40대에 접어들 때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땐 저도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회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전 정신없이 남편이 실려갔다는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로 갔죠. 남편의 회사가 그 근처거든요. 의사 선생님, 아이, 제 남편이 갑자기 왜 쓰러진 건가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뇌출혈입니다. 원래 뇌출혈이란 게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지만 아마도 며칠 못 넘기실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며칠 힘겹게 목숨을 부지하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과 제가 10살 차이니까 50대를 막 넘긴 때였을 거예요. 사실 제 시댁은 손도 귀하고 남자들은 일찍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제 시아버지도 남편이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돋는 게 무서운 건 제 남편이 죽었을 때 제 아들도 고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남편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자 무당을 불러 아들을 지킨다고 굿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게 구슬한 보람도 없이 제 남편은 시어머니보다 또 저보다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무서워지는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 아들은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죠. 남편이 그렇게 어이없이 가버리고 나니까 한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이들도 매일 기운 없는 엄마가 걱정이 됐나 봐요. 시골서 혼자 살고 계신 저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리 보전하고 누워서 애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말을 들으시고 시골 본가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예미야, 네가 그렇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애들은 어떡하니? 제발 애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지. 나도 아들 잃어서 슬프고 힘들지만 정신은 안 놓고 산다. 애들 엄마가 돼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머니,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저도 딱 죽고 싶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병원 검진만 받았으면 괜찮았을까요? 이렇게 남편이 허망하게 죽어버린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아휴. 아니다, 네 탓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도 남편 잡아먹은 모진년이야. 난 너 원망 안 한다. 그저 내 아들은 하늘이 일찍 데려간 거야. 우리 손주마저 그렇게 되지 않게 이젠 네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과 중학생이 된 딸은 아직 제 손을 필요로 했던 거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전 다시 일어나서 애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허튼 마음 한 번 안 먹고 잘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또 한 번 제 복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제 아들은 비혼주의라나 뭐라나 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들은 서른은 훌쩍 넘고 40이 다 되도록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손주에게 단단히 실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손주에게 명절에 얼굴 볼 때마다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 일남아, 너 정말 장가 안 갈 거냐? 아가씨가 없는 거면 이 할머니가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집안 대 끊지 말고 얼른 장가를 가란 말이야. 아주 이 할미가 너 장가 가는 것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다음 설날엔 꼭 아가씨 데려와. 알았니? 할머니, 저 결혼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거든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데 왜 그 고생길로 들어가요? 전 혼자가 좋아요. 그러니 저 결혼하라고 말씀 좀 그만하세요. 아니면 다음 설날엔 할머니 댁에 안 올지도 몰라요. 뭐야? 아이고, 내가 살다 결혼 안 한다는 협박 멘트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애. 아이고, 영감. 왜 혼자 먼저 가서 이 꼴을 보게 하는 거유?
매년 질리지도 않고 제 시어머니와 우리 집안 장소는 이런 식으로 다퉈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들은 혼자 방에 들어가 버렸고 제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시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우시는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건 항상 저였고요. 시어머니는 시골로 내려가시기 전에 항상 저에게 우리 맏손주 결혼 안 시키면 소방 맞을 줄 알라면서 저한테도 협박을 하시곤 했습니다.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라잖아요. 아니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애를 무슨 수로 억지로 결혼을 시킬 수가 있나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어디 부모 말 듣나요? 다 큰 성인이 된 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말을 듣게 할 거며 좋은 혼처자리가 쉽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하면 죽어서도 지켜보시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아들이 어린 여자친구를 데려왔으니 시어머니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들은 비혼주의를 선언한 지 10년 만에 늦장가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44살에 25 어린 신부를 데려왔죠. 시어머니도 물론 좋아하셨지만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손주는 물 건너갔구나 하고 저도 속으로 실망하던 참이었거든요. 아들에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어서 그저 꾹 참았던 거죠. 처음 상견례장에서 며느리와 며느리의 부모님을 봤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봐줘도 우리 아들하고 사부인이 한 10살이나 15살 차이가 날까 싶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젊은 사부인은 예쁘게 꾸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도 하나 없고 날씬한 젊은 사부인을 보니까 괜히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전 옆에 남편도 없었으니까요. 이럴 때 제 남편이 제 곁을 든든히 지키지 못한 것이 조금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사부인은 제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부터 묻더군요. 지금 생각하니까 모녀가 참 쌍으로 눈치가 없는 게 꼭 닮기는 했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얘긴 대충 들었는데 남편분이 50세에 돌아가셨다고요. 아유, 사부인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부인 아들이 나이가 몇 살 때였다고 했죠? 엄마, 우리 일남씨 18살에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 일남 오빠가 그때 멘붕 와가지고 학교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더 정신없어 보이길래 참았다고. 맞지, 오빠? 당신도 참, 뭘 그런 걸 물어봐. 오늘 처음 뵌 사부인한테 그런 질문은 실례 아닌가? 아, 민희야, 너 그런 말 지금 여기서 하면 어떡해? 아들은 황급히 그 애의 입단속을 시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전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자친구에게 다 말할 정도로 제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콩깍지가 씌었나 하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실 전 아들이 평소에 성격 진중하고 어디 가서 함부로 말 안 하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우리 집안 가정사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다니 가만히 듣고 있긴 했지만 좀 기가 막혔죠. 어쨌든 그날의 상견례는 무사히 끝이 났어요. 그러나 전 아들의 새로운 면을 봤다고나 할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 아들이 제가 생각했던 얌전하고 조용한 애가 아니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쩐지 아들에게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 사실 상견례 할 때 며느리감이 100%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비혼주의를 처리할 정도로 그 애한테 푹 빠져 있었으니 결혼을 반대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전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에 들면 된 거라고요. 사실 노총각 구제해주는 어린 며느리가 그리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전 아들에게 시집 와주는 것만 해도 며느리한테 고마웠으니까요. 며느리가 처음 인사드리러 우리 집에 왔을 땐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제 딸보다 어린 며느리가 그저 예쁘고 신기하고 그래서 며느리가 뭘 하든 그저 오냐오냐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단호하게 맺고 끊는 것을 잘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게 아직도 후회가 되네요. 아무튼 우리 집에서 그 앤 며느리가 아닌 거의 막내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앤 정말 절 제 친정 엄마보다도 더 편하게 대하면서 슬슬 제 머리 꼭대기에 기어 오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준비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린 신혼살림을 보러 다닌다고 하면서 저에게 슬쩍 같이 다니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땐 참 기특하게 들렸죠. 보통 자기들끼리 신혼살림 결정하지 어른들과 의논하려는 요즘 애들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같이 다니고 싶다고 하니까 전 얼마나 내심 반가웠는지 몰라요. 어머니, 제가 신혼살림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높은 안목으로 좀 같이 골라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리니까 뭘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사람들이 어른들이랑 같이 안 다니면 저 얕잡아 볼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 그러니? 아유, 그런데 세아가 네가 괜찮겠어? 시어머니가 같이 다녀도 불편하지 않겠어?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너희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에이, 뭐가 불편해요, 엄마. 우리 미니 그런 애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미니야, 너 우리 엄마가 어려워? 불편해? 아니, 오빠. 사랑하는 일남 오빠 어머니인데 뭐. 난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보다 더 편해. 며느린 이러면서 해맑게 웃는 거였습니다. 전 며느리의 실체를 몰랐기에 그땐 우리 며느리처럼 착하고 해맑은 애가 없다고 제가 며느리 복이 있다고까지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백화점에 간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며느리와 취향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전 심플하고 얌전한 색상의 장롱을 골랐는데 며느린 그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울도 바깥에 달리고 인조 보석이 어지럽게 박힌 공주풍 장롱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렇게 눈치를 줘도 애가 무시를 하는 건지 못 알아먹는 건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25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집의 크기가 맞지 않게 안방에는 킹 침대를 놓고 방 하나는 자기 옷방으로 꾸며야 한다면서 장롱을 16자짜리로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컴퓨터 방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또 볼을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아들과 며느린 제 앞에서 처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가운데 놓여있는 전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오빠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인지 몰랐어. 나 오빠랑 결혼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뭐? 그럼 난 어쩌란 말이야, 응?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가구 마저 보러 다니자. 어머니도 계시는데 우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니? 전 초조해서 손만 까딱거리면서 어서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린 팩 하고 돌아서더니 제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하니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간 두 아이들은 냉전을 유지했다고 하더군요.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제 의견은 하나도 들을 생각이 없으면서 왜 저를 데려간 건지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어른 앞에서 좀 참지도 못하고 그저 제 마음대로 남편 될 사람한테 마구 퍼붓고 가버리다니요. 전 며느리가 얼른 마음을 돌려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결혼이 잘못돼서 며느리랑 헤어지고 나면 아들은 또다시 여자는 무서운 것들이라면서 비혼주의로 돌아가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후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거의 싹싹 빌다시피 해서 두 사람은 화해하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기분이 좋진 않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너무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것 같은 느낌 받았거든요. 아들 엄마의 입장에서 썩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전 어느 날 걱정이 돼서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봤죠. 그 애가 그렇게 좋으냐고요. 제 아들은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이 좋다고, 며느리가 아니라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예비 며느리에 대한 불만은 아들에게 입 밖에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또 그 못된 며느리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사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며느리로 인해서 많이 일어났지만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전 어린 며느리한테 뭐 시집살이를 바라거나 한 건 없었어요. 아들이 제 집에서도 거의 모든 걸 다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날은 아들 내외가 저희 집으로 놀러와 있었습니다. 제 딸은 결혼해서 지방에서 살고 있던 터라 전 아들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아들도 불편하다면서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5분쯤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집을 얻었어요. 전 결혼 전에 아들과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혼자 사니까 적적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죠. 그 말을 옆에서 듣더니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니, 전 매주 오고 싶은걸요? 왜냐하면 어머니 밥 너무 맛있잖아요. 제가 힘들게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보다 어머니 집에 와서 자주 밥 먹고 갈래요. 저 오고 싶을 때 와도 되죠? 그래, 그러렴. 아유, 며느리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누가 말리겠니? 그럼 일남이랑 같이 매주 와라. 이렇게 매주 저만 불편한 회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땐 제가 힘도 있고 밥 해주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돼서 시댁에서 손님처럼 밥만 먹고 놀다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며느린 정말 제가 해주는 밥만 쏙 먹고 아들이랑 TV 보면서 놀다가 설거지도 안 하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 애가 오는 날엔 아들 내외 비위 맞추느라 제가 다 녹초가 될 정도였으니 보지 않아도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아시겠죠? 처음엔 제가 며느리가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애써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의 하는 행동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그 애가 편해서 그러는지는 어쩐진 모르겠지만 어느 날은 오자마자 신발을 툭툭 아무렇게나 벗어놓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혹시 큰 잠옷 같은 거 있어요? 저 집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시댁 오면 좀 불편해서요. 어머니 잠옷은 무지 편할 것 같은데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라. 그렇게 제 잠옷을 빌려가더니 밥을 먹으면서 그걸 잔뜩 더럽혀 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칠칠 맞아서 밥 먹다 뭘 자주 흘리거든요. 며느리한테 빌려줬던 실크 잠옷은 제가 아끼는 것이었는데요. 그 애는 항상 앞자락에다 케찹이며 김치국물을 마구 묻혀 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좀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해맑게 웃으면서 버릇없이 혀를 쏙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칠칠 맞죠? 어머니, 다른 옷 좀 주세요. 제가 또 더러운 꼴은 못 보거든요. 아유, 좀 조심하지 그랬어. 그냥 물티슈로 좀 닦고 입고 있어. 내가 너 집에 가면 빨아놓을 테니까. 어머니, 저 자고 갈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새 옷 주세요. 네? 뭐, 아니, 자고 간다고? 그러더니 며느린 옷을 훌훌 벗어 그 자리에 던져놓더니 팬티바람으로 제 옷장에 가서 마치 자기 집처럼 옷을 막 고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예쁜 옷은 없냐는 둥, 왜 이렇게 할머니 같은 옷들만 있냐는 둥 하면서 제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도 며느리 하는 짓이 어이가 없어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집에서도 애가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말이 없더군요. 그러나 아들의 굳은 표정이 며느리의 아나무인한 성격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집에선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전 제 딸도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결혼했지만 명절에 우리 집에 올 땐 자기네 애들 먹을 것도 다 싸갖고 오고요. 갈아입을 옷들이며 자기네들 물건은 다 싸가지고 와서 명절 끝날 땐 하나도 남김없이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딸도 그게 편하다고 하고요. 전 그렇게 가족 간에도 약간의 틈을 필요로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겐 이 시어머니가 친구 같은 건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내 물건을 마치 제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쓰고 망가뜨려도 웃기만 하니까 점점 며느리가 얄밉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전 며느리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속 좁은 시어머니일까요? 전 점점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싫어졌어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며느리 매주 토요일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일요일 저녁에야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며느린 그걸 효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일로 며느리와 싸웠을 때 며느리가 글쎄 이러는 거예요. 전 이런 말 듣고 며느리한테 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에 안 오려고 해서 불만이라고 하는데 전 매주 꼬박꼬박 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딸처럼 웃고 재롱 피워드렸으면 됐죠. 제가 시댁에 놀러와서 집안일까지 해야 돼요? 보통 그런 경우를 와줬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제가 언제 매 주말마다 와달라고 했다고요. 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인사하러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뿐인데 제 뜻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가 재롱 피워달라고 부탁한 적이라도 있나요? 제 며느린 정말 눈치가 없어도 일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전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뭐 큰 걸 바라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오면 인사하고 같이 소소한 얘기하고 제가 밥 좀 해주면 적어도 설거지는 좀 해주면 안 되나요? 며느리가 워낙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보면 어떠냐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니, 제가 요리 잘하게 되면 어쩌시려고요?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되시게요? 혹시 저한테 밥 해주시는 거 힘드신 거예요? 하기 싫으시면 그냥 배달시켜 먹어요. 전 집에서도 배달 음식 많이 먹어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니. 넌 어떻게 이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오해를 하니? 그리고 매일 배달 음식만 먹으면 몸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서 네가 직접 남편한테 요리도 좀 해주고. 어머님 말씀은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와이프 노릇, 며느리 노릇 안 했다고 비난하시는 거죠?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심하시네요. 이러면서 며느린 우는 척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좀 소름이 끼쳤어요. 제 며느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그러면서 당황한 저를 보는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후부터 전 마냥 며느리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매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전 어느 날 굳게 결심을 하고 며느리에게 저의 속마음을 말했어요. 예, 미니야.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말이야. 너희들 이제 주말에 너희만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시댁은 안 와도 된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너무 서운해요. 며느리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의 말에 반박했어요. 그동안 저희 집에 와서 공짜로 먹고 자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못 오게 하니 당황했겠죠. 며느리는 얼른 제 아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제 아들한테 어머니 설득 좀 해보라는 뜻이었겠죠. 아들은 제 와이프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얼른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껏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미니 시댁 너무 좋아해서 탈이라는데 어머니가 미니한테 좀 져 주세요. 네? 예, 일남아. 내가 얼마나 지쳤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니? 너는 네 마누라만 소중하냐? 내가 너희들 수발 들다가 지쳐서 무릎에 관절염이 다 생겼어. 아들은 그 말을 듣자 미안한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냐고. 그랬으면 아들이 자기가 직접 설거지나 집안 청소 해줬을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 며느리를 거실에 남겨두고 아들의 손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어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넌 와이프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냐? 너 애미한테 이런 못난 모습 보이려고 결혼했니? 이럴 바에야 그냥 비혼인지 뭔지 그게 낫겠어 이놈아. 전 얼마나 화가 났던지 40이 넘은 아들의 등짝을 저절로 내리치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아픈 등을 슬슬 어루만지며 저한테 억울하다며 울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도 집안에서 기 하나도 못 펴고 살아요. 미니차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집안에서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산 지 1년 됐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이혼은 하기 싫어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건가요? 며느리 하나 때문에 저도 불편하고 아들도 힘들어하는데 이래도 계속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 생활을 응원이라도 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참다 못해서 사부인에게 한번 약속을 잡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사부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깜찍하게 저를 속였어요. 이미 제 며느리랑 다 짝짝꿍으로 입을 맞춰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사부인에게 제발 딸 마음 돌려서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말 좀 해달라고 간청을 했죠. 사부인은 한참 제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저에게 눈을 치켜뜨면서 삿대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사부인, 제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친근하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딨나요? 사부인 참 행복에 겨워서 배부르셨네요. 걔가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엄마한테 살갑게 하질 않는 애예요. 리니도 나름대로 시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요. 아니요, 사부인. 저는 그런 노력이라면 필요 없어요. 걔가 저희 집에 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집안 어지르죠. 밥 먹으면서 뭐 흘려놓고 닦지도 않죠. 제가 아끼는 잠옷도 직업 마냥 갖다 입고요. 설거지를 하나, 빨래를 한 번 하나. 하여간 제 시어머니를 무슨 하녀 취급을 한다고요. 사부인의 돌발 행동에 저도 화가 나서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부인은 자기 딸이 그런 개차반은 아니라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모녀였어요. 전 커피숍에서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희 테이블을 보면서 각자 수군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사부인과 딸에게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전 그때 너무 열이 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부인, 사실 저 이 결혼 처음부터 탐탁지 않은 결혼이었어요. 제 아들이 대개 따님한테 목을 메고 걔랑 결혼 못하면 비혼주의 고집한다길래 그건 무서워서 시킨 결혼이었는데요. 그런데 대개 따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그냥 제 생각엔 둘이 안 맞으니까 갈라서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자 사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도 없이 자리를 뜨는 것이었어요. 사부인이 가고 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일은 제 딸에겐 비밀로 할 테니까 이혼 소리는 없던 걸로 하시죠. 아니면 저도 사위한테 사부인이 했던 말들 다 말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부인은 잘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이미 제 아들에게 씌워졌던 콩깍지는 벗겨지고 말았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던 며느리와의 인연 끊기는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설득시켜서 아들을 낳게 해야 한다는 거였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만이 시어머니의 소원이었고 그 이유였습니다. 막말로 그 후에야 제 아들이 이혼을 해도 하라는 거였어요. 애미야, 그냥 네가 우더느른으로서 그 아이를 좀 참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 손주가 정말 사랑하는 아인데 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애를 갈라놓아서 쓰겠니? 넌 걔보다 한참 어린이니까 네가 참는 게 맞아. 너도 처음엔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그렇게 좋아했잖아. 전 시어머니의 물정 모르는 말씀을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론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제 시어머니도 제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드신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너무 후회하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셋째를 임신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 일 때문에 도저히 애를 셋까지는 키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셋째가 생겼지만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왕에 생긴 생명을 왜 지우냐고 하시면서 그렇게 힘이 들면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키워주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죠. 하지만 저의 굳은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전 기어코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5주가 된 뱃속의 태아는 그렇게 사라져가고 말았죠. 그땐 인구가 폭발하던 시기여서 몰래 아기를 낙태시켜주는 산부인과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 유산을 하고는 마음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에겐 자연유산이 되어버렸다고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아깝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셋째 아기의 유산을 슬퍼했어요. 남편의 그 모습을 보자 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긴 했어요. 그 이후로 전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어머님은 아직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비밀로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전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아들 내외에게 시댁에 오지 말라는 것을 대폭 철회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라고 말을 했어요. 아들은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며느리를 좀 교육시키겠다고 말하면서 미안해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제 아들이 불쌍해졌어요. 제 아들은 그 영악한 며느리 손에 놀아나면 놀아났지 며느리에게 따끔한 혼을 낼 정도로 깜냥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다시 추석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전 제 딸더러 먼저 친정에 왔다 가라고 불렀어요. 며느리랑 단판을 지을 텐데 딸의 지원이 좀 필요했거든요. 제 딸 역시 그동안 며느리의 무례한 언행에 혀를 내두르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자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시댁에 있는데 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그럼 그 못돼 처먹은 년한테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너 무슨 생각나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어? 엄마. 요즘에 연속극 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런 내용들 있더라고. 내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말씀하세요. 올케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다시 얘기해요. 전 모른 척하고 추석 연휴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며느리는 전업주부라서 항상 집에서 12시가 다 되도록 잠만 자거든요. 그때도 자다 깨서 전화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새삼 게을러 빠진 며느리가 못마땅했지만 꾹 참고 밝게 얘기했죠. 예,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니? 너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이 시어머니가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아, 어머니 그러면요. 저 갈비찜이랑 잡채, 육전도 먹고 싶고 꼬치랑 또 아무튼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아 참, 많이 해놓으세요. 집에 갈 때 싸가지고 가게요. 며느린 생전 제 손으로 뭘 해가지고 오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빈손으로 몸만 왔다가 집에 갈 때 마치 도둑년처럼 저희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며 음식들을 싹쓸이 해갔죠. 전 그것 만들어 놓느라 허리가 다 휠 지경이었는데 그래놓곤 한 번도 저한테 수고했다 고맙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며느린 그렇게 아주 얌체 같은 데다가 버릇도 없는 애였죠. 그러니 제가 오죽 답답했을까요? 어쨌든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전 일부러 그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항상 아들 며느리가 오기 전에 음식 준비부터 해놓고 그 애들이 오면 지지고 볶는 것만 하면 되도록 밑준비를 다 했었는데 이번엔 그냥 장만 받아 놓은 거죠. 그리고 거실에다가 손질 안 된 음식 재료들을 늘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잠이 많아서 저희 집에 점심때가 다 된 후에야 오거든요. 작년엔 그동안 저 혼자 낑낑거리면서 모든 걸 다 해놨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오자 전 반가운 척을 하면서 버선발로 나가서 며느리를 맞아들였죠. 제 성격상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 밑준비도 거의 다 해놓은 줄 알았던 며느린 경악하는 눈으로 휘둥그레졌죠. 제가 일부러 집안을 어질렀으니 뭐 말 다 했죠. 아니,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음식 안 해놓으셨어요? 아유, 내가 좀 아파서 말이다. 이번 명절엔 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엊그제부터 몸살이 나서 아유, 난 좀 들어가서 누워있을게. 모르면 네 남편한테 물어봐. 네 남편이 안 그래도 집에서 음식 다 한다면서. 엄마, 그래도 그렇지. 이 난장판 언제 다 치워요? 전 아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이번 참에 며느리 버르장머리를 딱 고쳐 놓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를 이혼하게 만들 작정으로 벌인 일이니까 모르겠다 생각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문 뒤에 숨어서 그 애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린 제 아들에게 마구 짜증을 내는 것이었어요. 일남 오빠, 어머니가 정말 아프신 것 같아?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야. 내가 시댁에 와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고 얼마나 고깝게 생각하셨으면 이래? 이거 나 어머니한테 가서 좀 따져야겠어. 제발 자기야, 일 더 크게 만들지 말자, 어? 자기는 그럼 텔레비전 보고 있던가. 내가 다 할 테니까. 바로 그때 타이밍 좋게 제 딸이 애들 둘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어이가 없었는지 제 딸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 원래 시댁 먼저 가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늘 웬일로 여길 오신 거예요? 엄마가 아프시다길래 내가 걱정이 돼서 시댁에 말씀드리고 친정 먼저 왔는데 왜? 내 집에 내가 오는데 뭐 잘못되기라도 했어?
제 딸은 집에 오자마자 며느리에게 톡 쏘아주곤 안방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상황 보고를 했어요. 역시 며느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제 아들만 열심히 뺑이 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딸은 오빠한테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참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버릇을 잘못 들인 건 바로 오빠였단 말이죠. 전 그 소리를 듣고 더 심란해졌습니다. 딸은 저와 안방에서 숨을 죽이고 거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애들의 동태를 살폈어요. 아니, 일은 우리 아들만 하고 며느린 TV 틀어놓고 거실 소파에서 붙박이처럼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전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죠. 하지만 딸은 저보다 좀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딸은 애들을 거실에서 막 떠들게 시켰어요. 숙모의 정신을 쏙 빼놓으라고 시킨 거죠. 애들은 제 세상 만났다는 듯이 거실에서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니 얼마 안 지나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말고 뛰지 좀 마. 이 숙모가 TV 보는데 방해되잖아. 얼른 나가서 놀아. 여기 아파트 앞에 놀이터 있잖아. 아니 왜 애들한테까지 소리 지르고 난리야. 자기야, 그리고 이젠 나 좀 도와줘. 나 혼자 이걸 다 하란 말이야. 그러나 며느린 아들의 말은 들은 척을 안 하고 대꾸조차 안 했어요. 그때다 싶어서 제가 아픈 기색으로 나가서 며느리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시끄럽냐? 응? 미니, 너는 우리 일남이 도와서 저거 설거지라도 좀 하거라. 아무리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설거지는 할 수 있겠지. 이 애미가 음식하라는 건 아니잖니. 그런 건 기대도 안 하니까 저기 부엌에 쌓인 설거지라도 좀 해놔. 어머니, 저 시집살이 시키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어머니, 아픈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설거지 못해요. 이렇게 시집살이 시킬 거면 저 일남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전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바보 같은 저희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뜨악해선 열심히 음식을 만들던 손을 멈췄어요. 아들도 며느리 입에서 이렇게 쉽게 이혼 소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나 봐요. 아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며느리에게 가서는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그래, 나도 지겹다. 너 같은 애들 한 트럭 갖다 줘도 싫어. 이혼해. 난 바보 병신이라서 너랑 참고 살았는지 아냐? 며느린 그저 협박용으로 이혼 소리를 입에 담았고 제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상상 못했거든요. 저와 딸 그리고 며느린 놀라서 아들의 입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린 이제까지 남편만은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았는데 갑자기 일남이가 확 돌변하자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울먹거리더라고요. 오빠, 나 지금 때린 거야? 때린 거냐고.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사랑해서 평생 아껴준다며. 공주처럼 받들어주고 산다며. 근데 오빠 그 말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오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제 그만두지 못하겠니? 얼마나 이 시애미를 우습게 알았으면 내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싸워. 그래, 미니 너 말 잘했다. 우리 일남이랑 이혼하거라.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는데 강남에 300억 시가 건물 있는 거 이번에 너희들에게 증여하려고 부른 거였어. 그런데 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번이라도 이 시애미 말을 들은 적이 있니? 그런 애를 뭘 믿고 내가 건물을 주니?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이혼해라. 꼭 해야 된다. 제 폭탄 선언에 며느리와 아들 둘 다 놀랐죠. 건물이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떠본 것이었죠. 제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에 낭패의 빛이 떠오르면서 말까지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진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결혼할 때 말했으면 제가 어머니한테 아주 잘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참 짓궂으시다.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 열심히 모실게요. 네? 제발 저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건물이요? 우리 집에 건물이 어딨어요?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아들은 눈치 없게도 저런 말을 하면서 딸과 저의 계획에 초를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황급히 아들의 입을 막으면서 웃었어요. 아, 오빠,
오빤 모르지만 엄마가 나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 생전에 아버지가 로또 맞아서 건물 하나 샀는데 그게 요즘 완전히 올라서 300억까지 됐다고. 다행히 며느린 제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것이었어요. 돈 앞에 초연한 사람 없다더니 며느리도 엄청 속물이었던 거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며느린 제가 일남이와 이혼하라고 계속 종용하자 울면서 애원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오늘 날 잡고 며느리 버릇을 고치려 했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이제 와서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친정에나 가라고 며느리를 단호하게 집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남은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일남아, 내 말 잘 들어. 쟤는 돈밖에 모르는 애고 네가 이미 오냐오냐 해서 그 성질머리 고치긴 힘들 거야. 너 평생 며느리를 공주처럼 받들고 모시면서 살 자신 있니? 안 그러면 이만 이혼해. 내가 너도 너지만 쟤 때문에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전 그럼 어떡해요? 엄마 저 비혼주의라 싫다면서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까지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전 그래도 민이랑 내가 너 이 집안의 대이으라고 강요한 적 있냐? 앞으로 절대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결정을 해. 네가 며느리랑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말리진 않는다. 대신 난 며느리 얼굴 안 본다. 너희들끼리 이 애미 도움 없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 아니면 이만 이 결혼 끝내. 내가 봤을 땐 저런 응석바지는 못 고쳐. 아들은 그래도 2년간 살 맞대고 산 여자라 그런지 울면서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현관문 밖에서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우는 소리를 듣더니 말없이 제 아내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조용히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전 지금 미니에게 가야겠어요. 언젠가 제가 이 결혼이 정말 아니다 생각하면 이혼하더라도 제가 할게요. 그땐 제가 다시 집에 돌아올게요. 죄송해요. 전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전 아들을 뺏긴 것 같은 허전함에 몸서리치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도 없는 사돈 집안이나 못돼 처먹은 며느리를 살면서 다시 보고 싶진 않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그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 팔자를 제가 꼬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아들 부부 사이에 어떤 조그만 애정이라도 있으니 제 아들도 며느리를 못 버리겠던 모양입니다. 그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기 전엔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개과천선을 하든지 아니면 아들이 참다 못해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때가 되면 전 아들을 조용히 위로해 줄 생각이에요. 다 늙어서 인연이라고 그런 인간 말종 며느리를 만나서 언제까지 참고 살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에요. 제 시어머니는 제가 한 행동에 심정적으로 알겠다고 하시면서도 아직도 아들이 이혼하기보단 얼른 아들을 낳으라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집안에 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실까요? 전 제가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전 귀신도 무당도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요. 교회도 다녀봤고요. 하지만 전 죽으면 그 자리에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세계는 도저히 믿질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 파란만장한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참고 그 아나무인의 며느리를 계속 보면서 살았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에게 얼른 이혼을 하라고 계속 푸시를 했어야 할까요? 전 도저히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냥 아들 내외를 포기하고 남처럼 살고 있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돼서 평화롭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칠게요.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된 아들 며느리와의 불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길고 긴 제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지나면 금방 겨울이 오더라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